당신은 무엇에 진심인가요? 얘들아, 나 어제 옷 찔렀어. 오랜만에 친구들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던 때였다. 친구 한 명이 선포하듯이 말했다. 며칠 동안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째려보기만 하던 옷들을 못 참고 결국 다 주문했다는 것이다.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입을 뗐다. 나는 어제 빵 질렀다? 다이어트 중인데 집 근처 베이커리에서 디저트를 한가득 사와 혼자 다 먹었다며 고해성사를 했다.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건 정말 못 참겠다는 말과 함께 이어서 내가 말했다. 난 얼마 전에 비행기표 질렀는데. 친구들은 또 어디로 여행 가느냐며 물었고 나는 하노이행 비행기를 눈여겨봤는데 특가가 뜨길래 바로 끊어버렸다고 했다. 그때는 내가 한창 여행이야말로 사는 것이다를 외치며 배낭여행을 다니던 시기였다. 세 명이 말하는 질렀다의 의미가 각자 다른 걸 보고 나는 생각했다. 아, 우리 셋은 비슷한 돈을 벌지만 다 다른 곳에 쓰는구나. 사람마다 각자 다른 지림신이 강림하는구나.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을 지르고,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지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공권을 지른다. 이렇게 우리가 못 참고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갈망하는 무언가 아닐까? 나는 연말 가계부 결산을 하면서 지출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지출 결산은 가계부를 1년 동안 꼬박 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미리 정해둔 항목에 따라 평소에 빅데이터를 쌓아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땐 자신이 올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돌아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아래는 나의 2022년 지출 결산이다. 1년 동안 내가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지출은 투자 등 금융비는 제외하고 쓰고 없어지는 소비성 지출만 산출했다. 또 상품권이나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내가 가장 적게 쓴 비용은 전체 지출의 3.9%를 차지한 치장비였다. 치장비는 의류, 잡화, 화장품, 미용 4가지로 분류하는데 상세 지출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점은 1년간 액세서리에 쓴 돈이 3,000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긴 머리를 올리기 위해 집게핀이 필요해 길거리 잡화점에서 하나 산 거였는데 그마저도 플라스틱 덩어리가 무슨 3,000원이냐며 비싸다고 생각한 소비였다. 큰 집게핀이 필요했을 뿐 색깔이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액세서리마저 꾸미는 용도보다 실용성만 생각하다니 나도 참 꾸미기에 어지간히 관심이 없다 싶었다. 지장비 다음으로는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나간 경조사비가 4.5%를 차지했고 그 다음 주거생활비가 약 7.5%로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시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자취할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전부 들지 않았다. 그 다음 의료비로 8.5%, 교통비로 10.6%를 썼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고공행진했으니 주유비가 1알이나 차지하는 게 이상하진 않았다. 주목할 것은 남아있는 탑3 항목이다. 먼저 지출 3위 항목은 식비였다. 식비는 식자재, 외식, 간식, 배달, 유흥 5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중 식자재, 외식, 간식 3가지 항목만 쓴 것으로 나왔다. 배달에 한 푼도 안 쓴 것이 압권이었다. 배달 음식을 내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었다. 나는 식비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놀라웠다. 그동안 막연하게 엔겔 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많이 썼길래 식비가 밀렸을까? 지출 2위 항목은 바로 선물 비용이었다. 전체 지출의 18%를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에 썼다. 상세 내역을 보니 전체 건수 38건 중 절반은 가족, 절반은 지인 선물이었다. 선물 비용은 내가 생각하는 소비 중 가장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은 비용이다.
마지막 대망의 지출 1위는 바로 문화생활비였다. 3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영화, 도서, 여행, 여가, 콘서트, 강연 등에 썼는데 그중 여행이 96%를 차지했다. 단순히 도표만 보더라도 나는 정말 여행에 진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신의 지출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만 봐도 어떻게 생활하는 사람인지, 뭐가 중요한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나의 소비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을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꾸미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 자기 먹는 것보다 남을 위한 선물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 생활비는 적게 나가지만 교통비가 꽤 나가는 사람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요즘 모모의 진심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진심은 이렇게 소비 생활에 표출된다. 당신이 우선으로 소비하는 항목이 있다면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특정 항목에 소비를 하고 싶다면 당신이 그만큼 그것에 진심이라는 뜻이다. 다른 예로 투자 공부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듣고 싶은 재테크 강의가 있으면 비싸더라도 돈을 모으고 시간을 내서 들으려고 할 것이다. 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소비를 아껴서라도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를 보러 갈 것이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나의 친한 대학 선배는 축구를 보러 카타르까지 다녀왔다. 나는 그 선배가 그만큼 축구에 진심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인생 버킷리스트인 월드컵 직관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간 것이었다. 나까지 감격스러웠다. 그렇게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 대한민국이 기적의 2대1 역전승으로 포르투갈을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던 순간 그 현장에 있었다니 가슴이 벅차서 그날 밤 잠이 왔을까? 내가 A 할 돈은 있어도 B 할 돈은 없다. 우리가 진심인 것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문장이다. 여기서 A는 진심인 것, B에는 무관심한 것이 들어간다. 이를테면 책 살 돈은 있어도 술 마실 돈은 없다와 같이 말이다. 내 경우 여행 갈 돈은 있어도 옷 살 돈은 없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행 가는 데 쓰지 옷 사는 데는 안 쓴다는 뜻이다. 돈을 쓰고도 돈이 아깝지 않은 것. 돈을 쓰고도 뿌듯해서 남들한테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심인 것이다. 당신의 A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윤택한 방향으로 이끄는가? 그렇다면 A에 집중하자. 평소 사고 싶은 게 생겨도 A를 떠올리며 사고 싶은 마음을 쏙 집어넣어 보자. 다른 곳에 쓸 돈을 아껴서 A를 위해 쓰면 소비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 더 높아질 것이다. 결국 재테크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만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재테크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재테크가 낯설 수밖에 없다. 재테크가 뭐야? 아유, 재테크는 어려워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모른다고 핑계로 처음부터 재테크와 담을 쌓아버리면 그냥 평생 모른 채 살게 된다. 정말이다. 재테크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쌓이는 지식이 아니다. 올해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에도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재테크, 투자는 모른 채 오로지 내가 버는 돈만 열심히 모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도 그나마 저축이라도 잘하면 다행이다.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아닌 회사 월급은 처음 받아보니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학생 시절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수백만 원 돈을 손에 쥐게 되니 정신없이 쓰는 경우도 대다수다. 물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는가이다. 사회인이 되어 재테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재테크에 빨리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뜬다는 것은 뭐 당장 대단한 재테크를 하거나 대단한 투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건 관심 한 장 차이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주변에 흘러가는 이야기도 귀에 쏙 쏙아서 박히지만 관심이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는 이미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 그중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나에게 달라붙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나와 먼 단어야. 부동산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짓은 금물이다.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 입사 초반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직장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귀를 쫑긋 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쉽지 않다. 하지만 재테크에 빨리 눈을 떠야 돈을 더 빨리 모으고 더 크게 불릴 수 있다. 개인 재무 계획도 입사 초반에 세워야 쭉 갈 수 있지 처음부터 안 세워놓았다간 나중에 후회가 너무 커진다. 50대 퇴직자들이 젊었을 때 진작할 걸 이라며 가장 후회하는 것 1위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래에셋에서 50세 이상 퇴직자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이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5%가 재정관리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다. 특히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 경험을 미리 충분히 쌓아두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 은퇴자들 중 젊었을 때 돈을 더 쓸 걸이라며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일찍부터 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을 아쉬워한다.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는 필수인 시대이다. 우리도 나중에 껄무새가 되지 않으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20대부터 해야 그 경험을 토대로 30대, 40대에 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뒤늦게 돈 아낀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수입 대비 지출이 적은 그 시기에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해야 한다. 개인별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아끼고 아껴서 철저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더라도 이 시기에 종잣돈을 집중적으로 모아 적절히 투자한 사람만이 40대 이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젊어서부터 모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복리에서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시간이 귀해서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돈을 벌어준다는 의미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복리란 원금과 그 원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이자에 관한 계산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중복해서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복리라고 한다. 원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도 원금과 동일한 이자가 붙는다. 즉, 첫 기간에 생긴 이자를 원금에 합한 것을 다음 기간의 원금으로 하고 이 이자가 합해진 원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율로 이자를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기까지 이율의 변동이 없어도 기간마다 원금이 이자가 가산된 만큼 커지며 이자도 매 기간마다 커진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8번째 세계 불가사의다 라고 하면서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테크를 이제 시작한 젊은이가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시간을 무기로 수익률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이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다. 마음만 먹으면 긴 시간을 이용해 얼마든지 돈을 불릴 수 있다. 그런데도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방치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젊음을 시간이 필요한 늙은이에게 반납하는 편이 낫다. 오늘만 사는 것과 현재를 사는 것은 다르다.
10년 전쯤이었을까? 해외 배낭여행 중 머문 게스트하우스에서 인상 깊은 글귀를 본 적이 있다. 방명록 공간으로 보이는 코르크 게시판에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한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하지만 제대로 산다면 그걸로 충분해. 영어 필기체로 휙휙 날려 쓴 게 보아하니 외국인 투숙객이 남긴 것 같았다. 누가 한 말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다. 1920년대 고전 영화 다이아몬드 리리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메이 웨스트가 남긴 명언이었다. 그래, 우리는 오직 한 번밖에 못 산다. 하지만 제대로만 산다면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당시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나는 머리를 제대로 한 방 맞은 느낌이었다. 한 번뿐인 인생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욜로의 원래 뜻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욜로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의 일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의 소비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통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생 뭐 있어? 쓰고 죽자는 움직임이 유행했고 욜로의 뜻을 검색하면 현재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나온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왜 다들 젊었을 때부터 인생 낭비하는 짓을 하자고 외치는 걸까? 잘 산다는 건 오늘만 잘 살아서 될 게 아니라 내일도 잘 살아야 하고 10년 뒤도 잘 살아야 하고 삶의 전반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모르겠고 일단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문장 속의 행복은 가짜 행복이 될 확률이 높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내일 세상이 망할 것처럼 쓰고 살다가는 세상은 안 망하고 한 번뿐인 내 인생만 망한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건지도 모른다. 허황된 마인드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중이라며 행복한 척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감을 느낀다. 오늘 헛된 소비로 행복한 만큼 내일은 불행해진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지 않고 불행할 시기를 앞당기며 살아간다. 지금 자신의 삶이 찬란한 청춘의 중턱에 와 있다면 욜로 핑계를 대기가 더 좋다. 하지만 현명한 젊은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젊음을 즐기는 건 물론 좋지만 그 젊음이라는 게 꼭 소비를 해야지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신기하게도 20대 시절 주변으로부터 욜로 그만하고 시집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흥청망청 쓴 줄 알았나 보다. 하지만 나는 욜로와는 거리가 멀었다. 멀어도 한참 멀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독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너 참 실속 있게 산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소비 없이도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누구보다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걸 내 삶이 방증한다. 소위 욜로족이라 칭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내 주위에도 있다.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다. 나는 그 친구가 평생 쇼핑을 즐기며 오늘만 사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경제관념에 대해 참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성인이고 각자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매매 관련 고민으로 내게 연락이 와서 한참 통화를 하다가 친구가 현재 모아둔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혼도 했는데 남편과 맞벌이 중인데 어떻게 이 나이가 되도록 부부가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다는 말인가? 그 상태로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겠다는 걸까? 친구는 집을 사면 대출이 100%까지 나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내 소중한 친구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되기 시작했다. 늙어서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은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녀가 왜 대책 없는 생활을 하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이다. 주변에 보면 친구 따라 욜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본인의 상황은 생각지도 못하고 친구를 따라 소비하는 경우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데 왜 남과 똑같이 소비하려는 것일까? 소득 수준이 다른 친구와 매일 같이 쇼핑하고 놀러 다니면 어떻게 될까? 연봉 3천만 원은 받으면서 3천만 원을 쓰는 것과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3천만 원을 쓰는 것이 과연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만약 믿을 구석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내 처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자각해야 한다. 믿는 구석이 있는 친구가 나와 같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친구들이 마음껏 소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사업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건물을 몇 채 사 놓으셨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의 자식까지 먹고 살 자산을 다 쌓아 놓은 집안일 것이다. 말하자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런데 나도 마치 그런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친구랑 똑같이 쓰다니. 수십 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겨우 취업해서 피같이 번 돈을 함부로 쓰다니. 도대체 어쩌잔 말인가? 그렇게 가다간 세월이 흘러 친구는 나중에도 지금처럼 잘 살겠지만 나는 거지가 된다. 그때 가서 친구를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배신감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내 분수를 모르고 탕진한 대가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도 욜로 마인드로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이것만은 명심했으면 좋겠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욜로 할 시간에 다른 걸 한다면, 욜로 할 돈으로 다른 걸 한다면 내 인생 자산이 얼마나 더 빨리 축적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아깝지 않은가? 나는 하루가 가는 게 너무 아깝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 아까워 죽겠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나름의 답을 생각해 봤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딱 하나,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믿는 구석이 없으면 내가 나의 믿는 구석을 만들어야 한다. 내일도 안 죽고 모레도 안 죽는다. 어떤 젊은이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말로 당장의 소비를 합리화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더 아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지만 매일 그 생각만 안고 산다면 오히려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는 내일도 안 죽고 모레도 안 죽을 것이다. 40대, 50대를 지나 눈 깜빡할 사이에 8, 90대가 될 것이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은 더 이상 웃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과 고령 근로의 나라가 됐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한다.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명 중 1명은 노인 빈곤으로 삶의 말로가 비참이란 제목의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나랑 친구 둘 중에 1명은 빈곤층이 된다는 건데 그럼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은퇴한 부부가 인생 이막에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은 모두의 로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23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포괄적 연금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 평균 연금 소득은 60만 원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수령액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년을 더 산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이 더 오랜 시간 더 빈곤하게 산다고 봐야 할까? 연금 소득의 계층 간 격차도 크다. 상위 5%에 해당하는 노인의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인 반면에
하위 20%의 수령액은 월 평균 25만 원이 안 된다. 연금 피라미드 1층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 보면 월 평균 수령액이 38만 5천 원이다. 연금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가 매년 느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고령자의 상당수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살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면서도 남의 일이라 생각한다. 나중에 내 모습은 저들과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빈곤한 노년을 맞게 된 분들 중에 자신의 비참한 노후를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라는 거다. 나는 빈곤해진다라고 생각하며 나이를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금 세대에는 똑같은 학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후에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 나도 마찬가지다. 60대, 70대가 되어서까지 돈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4개월이고 5개월이고 유럽 일주를 떠나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다니며 살고 싶다. 우리가 만약 60살에 은퇴하고 90살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30년이 남는다. 남은 30년을 살아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라. 30년 내내 다른 건 몰라도 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